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2주일 앞두고 정치권은 연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로 미뤄졌고 이번 주 예정됐던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검수완박 블랙홀에 다시 빠진 정부, 잠시 뒤에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검수완박 합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은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합의안 중재안에 대한 번복으로 당내 지도부 문제를 노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상대로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이틀째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법정 시한을 넘겨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맞서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과 지방선거까지 겹쳐 앞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한일 정책협의단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 두 나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내용까지 박원곤 교수 연결해 오늘의 국제뉴스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일주일여가 지났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감내했던 의료진과 자영업자를 만나 그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검찰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방안을 반영해서 오늘 법사위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어제 자정까지 심야 심사를 벌인 뒤 오늘 오후부터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안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뒤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조정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조정안이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두고 기존 합의안대로 4개월 뒤 폐지가 아닌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물밑 접촉을 통해 정의당 제안과 또 다른 추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도 부패 경제범죄와 같이 1년 6개월 뒤로 유예하고 대신 1년 6개월 뒤에는 모든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붙이게 명문화하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단독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사실상 정의당에 제안한 조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당장 오늘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시킨 뒤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 강행 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마찰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들어 재논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 유예 방안도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폐지가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원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또 다른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이곳 법사위 소위를 찾아 항의 표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할 방법이 없는데요. 법안 심사가 진행될수록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본회의가 소집될 경우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안만이 남아있는데 이 단계에선 정의당 그리고 박병석 의장의 의중에 따라 이마저도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는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혼란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와 헌법 가치 실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검수완박이 헌법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당선인 본인의 입으로 검수완박에 애둘러서 반대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선인 측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말로 청와대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약속과 민생의 행보 네 번째 지역으로 인천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전통시장에서 느닷없이 헌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발언을 삼가는 대신 참모를 통해 헌법 가치 파괴라고 해온 만큼 시장에서의 이 발언은 검수완박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의장 중재안에 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합의 전에 통화로 권 원내대표와 교감한 당선인은 당이 알아서 잘해달라고 했지만 주말 사이 구체적 내용과 부작용이 알려지고 검찰 조직과 여론의 반대 기류까지 더해지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보고를 받았을 뿐 개입이나 주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삼권 분립 위배라며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 또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국회 논의와 별개로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의 최종 관문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걸 잘 판단하고 다음 달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 마음에 안 들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거부권 행사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 측이 이렇게 임기 말 청와대까지 겨냥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은 신구 권력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동참했습니다. 일선 검사장들이 릴레이 간담회를 열며 직접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검수완박 저지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건데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지검장은 현안이 집중된 기관으로서 입장을 내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수사지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차장 검사들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선거 범죄를 경찰이 맡게 되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기 등 민생 범죄 수사에도 한계가 생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위 조직원인 A, B, C, D 등이 추가 발견되어도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에 대한 보안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해온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입법을 우려하는 내용의 OECD 서한과 한인 검사들의 성명서를 일일이 공유하며 국외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OECD 반부패 기구 의장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날선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저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걸 눈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 상황을 취재기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사실상 단독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틀째 파행하다가 결국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번 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들도 연기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무려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3명 그리고 2명의 청문회가 각각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더 많은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회가 제대로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첫 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협치 정국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둘째 날도 반쪽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틀째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당시 받은 고액의 보수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한 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미진한 부분은 채택된 증인들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서 청문회부터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김앤장 담당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증인 채택을 통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국 30분 만에 청문회는 마무리됐고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겁니다. 선서조차 하지 못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은 새 정부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에 검수완박으로 가팔라진 대치 전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있을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합니다. 당장 이번 주 예정됐던 행안부, 국방부,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출석 등을 이유로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기는 했지만 자료 제출 공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첫 청문회부터 파행을 겪으며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전국 내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수습되는 듯했던 검수완박 대치 정국이 이렇게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청문회는 인사청문 시한을 넘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이제 속전속결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오늘 중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원래 중재했던 그 합의안 그대로 그냥 가겠다고 했던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수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뭐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네. 근데 장외 설전이 사실은 좀 더 뜨거웠어요. 네. 왜냐하면 법사위 안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좀 밀리는 상황이니까 네. 전주혜 의원이 나와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민주당의 수정안을 얘기를 하면서 예. 민주당이 오히려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에 관해서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존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을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도 또한 합의안 파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양쪽 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합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그 합의안 내용 말고 오히려 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정안 제출한 그것도 합의 파기다. 한 발 더 나간 이제 절충안을 내놓은 거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안을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정의당까지 그리고 또 무소속 의원들까지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최대한 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민주당은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그걸 명분 삼아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금 겁니다. 오늘 그 기존의 이제 중재안을 조금 더 이제 문구를 고쳐서 민주당이 이제 그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 좀 취재 기자마다 이제 취재한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선거사범도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검찰이 더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도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그런데요.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까 제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그 협의한 내용, 민주당에서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이제 불쾌한 반응을 보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안을 제시할 건지를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장외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개한 안을 보면요. 원래 6대 범죄 가운데 4대 범죄까지 빼고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부패 사범하고 경제 이게 두 가지 분야를 남겨놓은 건데 지금 6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은 수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의 수사를 다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6대 중에서 3대 범죄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선거사범 수사도 검찰이 수사하는 쪽으로 한 발 좀 민주당이 물러섰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때 수사의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는 게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역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한없이 늦추게 되면은 수사 기소라고 하는 분리 원칙이 사실 훼손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성파들의 반발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한을 1년 6개월로 못 박자. 그러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까지가 1년 6개월 걸리는 거니까 수사 기소는 그 단계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건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찬반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뭐 지금 그 언급했었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좀 보완할 지점이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은 이제 일부 나왔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그건 뭐 반론의 여론들이 좀 뭐. 있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수사도 못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예. 조금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켜보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자체 분리를 반대하는 쪽에 좀 더 원천적인 반대군요. 예, 거기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과거 우화하고 비교하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주면 이거 가지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뭐 엄마까지 잡아먹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마지막 궁극적인 지점은 수사 기소 분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정안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그 조정, 세부적인 조율로는 안 된다. 네. 지금 저희 그 보도에서도 윤당선인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뭐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당선인 측은 지시가 없었다고 이제 부인하긴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 국민의힘 쪽 그리고 이 당선인 쪽의 의중이 이 수사와 기소의 이 분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거 아닌가. 뭐 어떤 이 수사권의 어떤 세부적인 조정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그 입장이 이제 뚜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신의 말에 모든 답이 담겨 있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지금 헌법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애초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얘기 나왔을 때 검찰이 반박했던 논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합의한 자체를 지금 뒤집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 민주당하고 그거 당선인 쪽하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하고 통화하고 나니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뒤집는 상황이 왔고 네. 그리고 당선인 쪽에서도 처음에는 존중한다, 합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흘러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물론 당선인 쪽에서는 이거는 당선인이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원칙적으로만 보면 행정부의 수장일 테니까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입법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좀 비껴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결국 윤 당선인의 생각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그 배현진 대변인도 이제 브리핑에서는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윤 당선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제 개입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요. 정황으로 보면은 뭐 이런 그 해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는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최종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안을 합의할 때 윤석열 당선인 쪽에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는 전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윤 당선인이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윤 당선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개입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마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더 강행 처리할 명분을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얻은 셈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내일 본회의로 이제 직진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 모양새 자체는 뭐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이니까 뭐 정치적 부담은 없을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때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아, 정치의 묘미는 이거지. 서로 간에 생각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의 어떤 합의안을 만드는 모습 이게 정치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 합의안을 번복할 수 하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다. 그리고 검찰도 반발한다. 뭐 그리고 이 위헌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지자들 똑같이 반발하거든요. 민주당은 사실은 중재안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기상으로 늦추면 사실 법안 통과가 어려울 뿐더러 지지자들부터 반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선거 앞둔 상황에서 지지자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반발하는 건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하고 오늘 밤 중으로
물밑 협상을 더 지속해서 수정안까지 가는 데까지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수사 기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법사위 통과, 그다음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명분은 다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법안 상정하고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그래도 결사 저지하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본회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그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도 이제 역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검수완박 법안 문제와 뭐 지금 그 지방 선거도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문제들 이런 사안들이 이제 서로 얽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이제 파행이 됐고요. 자,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 시절에 총 916건보다 더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그래도 제출했다.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한 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네,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그 쟁점인 것 같은데요. 뭐 때 아닌 이제 산딸기 표현도 각 당에서 나왔습니다. 뭐 겨울철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격이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시사철 산딸기 구할 수 있는 시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자료 그 요청한 양은 뭐 적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답변한 자료가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의 자료를 이제 그 제출을 했는지도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지금 자료 제출 요구건이 1000건이 넘었다. 우리는 80% 정도 이상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 1000건 안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 쪽 주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그 부친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요구했던 자료까지 포함돼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가장 큰 의혹은 지금 부동산 문제하고 이해충돌 문제잖아요. 근데 부동산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핵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하고 정의당 인사청문위원 8명이 입장을 냈던 것처럼 한 30건 정도 자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계 기업이 집 임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로 뭐 6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계약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약서는 없다. 그러면은 계약서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 한국부동산원에 있는데 그럼 부동산원에 있는 자료 달라.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하고 부인이 그 자료 나는 주는 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김앤장과 관련해서 지금 20억 정도 가까운 고문료를 냈다. 그 고문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큰 금액을 돈을 받았으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한덕수 후보자는 그거는 김앤장에서 제출할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앤장은 우리 영업비밀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안 들어오면 이해충돌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혹 제기된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뭐 이런 논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취재해서 국회의원이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인사청문회 자체를 가로막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반론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그때는 어떤 의혹이 나왔는지 한번 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그때는 자녀 병역 면제 의혹하고요. 그다음에 부인 그린 강매 의혹 그리고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위장 전입 의혹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5대 인사검증 기준에 위장 전입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할 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의 의혹이 절대적으로 많은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많은 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나와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검수완박 국면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검수완박 국면하고 최대한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5월 3일 정도까지는 빨리 그 국무회의까지 올라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공포까지 가버리면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이게 두 개가 같이 겹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지연 전략을 좀 펴고 있는 측면도 일부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사실 그 고액 그 고문료 이 문제,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회전문 인사라고도 하죠. 사실 정권과는 무관하게 이 고위공직자들이 보면은 이 공직과 로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해 충돌 논란이 나오는 경우를 사실 그 이전에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여 동안에 한 19억 원 정도의 이제 고문료를 이제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자문을 했길래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런 거액을 받았는지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 저분한테 국정을 신뢰감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맡길 수 있는 건지 좀 본인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 네. 론스타 그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의 그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 이것도 그 시기랑 겹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새롭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더 하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앤장에서 아마 총리를 파견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공직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그 어떤 재직 기간으로 본다면은 김앤장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직을 떠났다가 김앤장 갔다가 공직으로 갔다가 김앤장 갔다 다시 공직으로 오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문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자문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건 아마 로펌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인맥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 관해서는 좀 한덕수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여러 번 겪으면서 자,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청문회가 이루어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에서 3일 열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취임식 전에 이제 총리 인준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좀 치킨 게임의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처럼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의 태도를 보이면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여론의 비판이 있고 이게 지방선거에 결코 나쁘지 않다. 뭐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이제 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 거와 같이 사실 맥이 맞닿아 있고 뭐 윤심 논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혀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2, 3일로 인사청문회를 미룬다 하더라도 더 미뤄가지고 만약에 발목 잡는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총리 서리 딱지를 달게 된다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검수완박 논란까지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또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서로 절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담력 크기를 재려고 하는 거 이건 정치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론만 가지고 여론전만 펼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예.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합의하고 이런 정실들을 보여주길 국민들이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정치에 굉장히 많은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흘 전에 뭐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정치의 모습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가 좀 더 투명하고 좀 담백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이제 이 정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5년 국정 운영의 마지막 소회를 밝힌 대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 부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뭐 됐었나? 예.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할수록 맞아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들기가 쉬운데 이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스타일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아주 작심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 대통령 당선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러니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본인이 예상을 못했다 이런 거에 더해서 뭐랄까요, 좀 그 부조화스럽다, 부조리하다 이런 좀 뉘앙스도 좀 들어가 있는 단어 같습니다. 그 문 대통령의 일종의 인터뷰잖아요. 네. 인터뷰의 성격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좋은 말만 하기를 기대하고 인터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한 질문을 많이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했던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좌천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검찰총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하는 순간 결국은 압수수색에 들어오고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이른바 조국 사태로 갔던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환상의 조합을 기대했는데 헛된 꿈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마치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좀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 불쾌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윤 당선인은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니까 나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될 수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상권권 뭔가 이렇게 현직 대통령하고 각세우고 싸우는 모습처럼 가는 거는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회를 이제 이렇게 밝힌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윤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박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이 그렇게 뭐 간단하진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징계 국면에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고 예. 윤석열 당선인도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근데 또 윤 당선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냥 그 입장으로 그냥 존중하면 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뭐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검찰개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누차에 걸쳐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얘기들은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뭐 민주당이 힘을 실어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발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몇 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의회와 관련돼 있는 논의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또 이제 개인의 해석을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각기 다른 그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지금 전국 상황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디어 전반의 규제 혁신을 통해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첨단 학과를 만들거나 늘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디지털 교육도 필수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가운데서도 웨이브와 티빙, 왓챠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토종 OTT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기준 월 이용자 수를 보면 세 개 OTT를 모두 합쳐도 넷플릭스에 못 미칩니다. 매출액을 봐도 세 개사를 모두 합쳐야 넷플릭스 매출액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토종 OTT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고 전문 편집, 촬영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 OTT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폭적인 지원 기능 정책을 통해서 K-OTT 출연을 앞당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먼저 대학과 대학원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첨단 학과를 만들거나 늘려 전공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필수화됩니다. 정보 교과 시수 확대 등 디지털 소양 교육을 위해 초, 중 등 교육 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외 직무 전공자도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문제 해결 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당선인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안보 위협 속에 양국 관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도 일본 측은 강제동원 문제 등 현안 해결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 총리관저에서 이루어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은 약 25분. 정책협의단이 새로운 한일 관계의 뜻을 담은 당선인 친서를 전하자 총리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양측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악화한 안보 환경 속에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도 일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 현안 해결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그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의단은 2015년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치유를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인적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기시다 총리도 공감했습니다. 일본 경제개혁 시 코로나 이후 사실상 중단된 교류 협력 재개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全経連をはじめとする韓国の経済団体との交流を進め、経済面から日韓関係の発展に貢献していく所存でございます。 정진석 단장은 기시다 총리에게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과 무비자 재개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모두 손실인 수출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리 면담에서 관심을 모은 취임식 참석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정 단장은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저녁 열린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하겠다며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과시했습니다. 핵무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오랜만에 연설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강군과 핵무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력을 급속도로 더욱 강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든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하면 핵무력의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책임적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로 다른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혀서 핵 운반 수단을 다양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을 보면 유사시 핵무력 사용을 시사한 그간의 발언에서 더 나아가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제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장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이번까지 총 12차례의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맞춰 열병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이른바 항일 빨치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군사적 전통을 부각시키는 한편 집권 10년을 맞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신형 무기들을 대거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 수단이 종대별로 등장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최신, 첨단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우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이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기의 화성 17형이 동원됐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양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SLBM으로 추정되는 해당 미사일은 지난해 1월 노동당 9차 대회 기념 열병식 때 최초로 공개된 북극성 5형에 비해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도색을 새로 마치고 탄두부가 길어진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여러 발을 비롯해서 지난 16일에 발사한 신형 전투유도 무기의 발사 차량 대여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병력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 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동원된 병력 15,000여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군사력의 현대성과 첨단성을 과시하며 향후 차세대 첨단 무기 개발을 향한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 정책협의단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전망은 어떨지 또 남북 관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친서에서 양국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면담에서 오간 얘기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에서 나왔듯이 오늘 오전에 10시 40분부터 약 25분간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국 우리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총리를 예방을 했고요. 그 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서도 그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친서라는 것은 그 외부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던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 김대중 오부치 그 정상 간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1998년에 맺어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데 후보 시절부터 이것을 중시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승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깐 참고로 이 선언을 말씀해 드리면 그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표명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그런 선언이 그 안에 담겼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를 그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는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좀 양국 간에 이제 풀어가야 될 이제 과제들이 많은데 역시 이제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양국 간의 이제 입장 차이가 이게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과연 좁힐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오늘 면담에서도 이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자, 같이 노력하자라고 했다고는 하는데요. 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어려운 것은 분명하죠. 특히 그 강제징용 노동자 같은 경우 이제 배상 판결이 나온 상태고 언제든지 그 현금화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받아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한일 간의 차이의 해석은 분명히 있죠. 일본은 그런 그 강제징용자, 노동자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은 그 법원의 판결을 그 정부가 따로 이렇게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좀 다른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것도 2015년에 당시 한일 간에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합의에 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도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서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가 가장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국의 이제 여론의 추이도 같이 보면서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 얘기를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조선인민혁명국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북한이 진행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공개된 기사와 관련 사진, 그리고 그간의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내용만 보더라도 일단은 역대 최대 규모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자세한 것들은 보다 정확한 화면이 나오고 분석이 필요하긴 하겠죠. 약 2만 명이 지금 동원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군중이 동원이 됐고, 특히 전체적으로 하는 그 의미 부여가 이번은 다른 때랑은 많이 달랐죠. 왜냐하면 북한이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이것을 특별하게 그렇게 경축을 하겠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전원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번 1월 달 정치국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혁명적 대경사의 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2월 16일이 이제 김정일의 그 80주년 생일이었고, 그리고 4월 15일이었죠. 15일이 김일성의 110주년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장 중요한, 뭐 북한은 그걸 민족의 뭐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근데 뭐 사실상 그렇게 내부적 행사로 대부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 그 드러낸 하는 그런 행사는 좀 제한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5일 날 한 열병식을 통해서 혁명적 대경사회를 특별하게 더 그렇게 나름대로 기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은 전에부터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무기 체계, 특히 김정은의 그 연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병식 자체가 뭐 대내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열병식에서 보여준 그 무기가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큰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제 총 동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무기 체계들은 신형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서 총 13차례, 뭐 실패한 것까지 포함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역시 3월 24일 북한이 발사했다라고 하는 화성 17형. 물론 이거를 한국 정부 당국에서 이제 화성 15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화성 17형이었죠. 뭐 15인지 17인지를 떠나서 어쨌든 이 미사일은 분명히 북한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미사일은 분명한 것이고, 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열병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화성 17형 미사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김정은 시대 때 했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김일성 시대 1960년대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시작한 그런 병진 노선을 자기 때 이 화성 17형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완성을 했다라는 게 계속 북한에서 지난 3월 2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아주 그 일관된 담론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런 핵 능력을 통해서 그런 군사적인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성 17형에 한 3가지 정도가 나왔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시험 발사를 해서 물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북한은 화성 8이라고 불리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뭐 이게 당국의 판단,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 체계고요. 더불어서 여기에는 이제 전술 핵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핵 미사일로서의 이제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보여준 많은 그 무기들, 그 미사일들은 대부분 올해 시험 발사를 하거나 이미 실전 배치가 된 것들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 체계를 또 뚫을 수 있는 KN-23 계열은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일종의 열병식을 통한 무력 시위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그 무기들을 과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한 발언을 보면요, 유사시에 핵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의 발언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로 분석하시는지요? 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데요. 그 전체적인 연설에서 핵심을 얘기를 한 걸 보면 일단은 앞으로 도발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중에 보면은 앞으로 더욱더 핵무력을 최대 급속한 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지난 13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난 이미 3월 24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했기 때문에 향후 핵 실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핵 미사일을 일종의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게 북한의 일종의 그 핵 전략을 지금 천명을 한 것인데요. 북한이 기존에는 핵을 일종의 전쟁을 억제하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핵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도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 국가 이익을 해칠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군사적인 대치나 무력 충돌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난 4월 5일 날 북한에서 밝힌 이제 김여정이 한 얘기랑도 연계가 되는데, 그 당시 발표해 보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 전략, 핵 교리가 사용 시기와 용도 대상 측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그 북한의 이제 무력 시위,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에 그 오늘 그 뉴스를 보면은 한동안 이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박정천, 리병철 북한 군부의 이제 두 실세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금 그 돌아온 것으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제 이 군부 실세 2명이 이렇게 들어간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군부에 대한 어떤 그 방점을 두는 그런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그 무기 개발이나 이 무력 시위,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이제 외교안보 담당자들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좀 강경한 그 대북 정책을 펼쳤던 당시에 이제 인사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강대강으로 더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제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북한의 전반적인 추세를 읽어야 되는데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공개적인 회의, 특히 뭐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요시하는 것이 당대회이기 때문에 작년 1월 당대회 때 했던 그 밝혔던 대남 대미 또 핵 전략을 보면 급진화되고 공세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말씀드린 모라토리움을 폐기를 했고, 그건 2018년 4월 달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한 건데 그걸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새롭게 한국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북한은 자신들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대적 목표가 아니라 절대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절대적인 목표는 한국을 볼모로 잡은 완벽한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핵, 전략핵 혹은 이제 전구, 전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핵을 다 갖겠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괌, 더불어서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핵, 물론 ICBM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최소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은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고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에 상관없이 또 미국의 어떤 그 노력에 상관없이 북한이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미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화를 하든 압박을 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이 도발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특히 새로 시작하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잘 협력을 해서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치를 창의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당히 좀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은 부족한 인력으로 환자들을 감당하느라 자영업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였는데요. 방역 체계가 바뀔 때마다 서로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봐야 했던 의료진과 자영업자의 진솔한 이야기, 서은수 PD가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코로나와 힘들게 싸운 16년 차 간호사입니다. 코로나가 모두가 다 처음이잖아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었던 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KO되고 퇴원했을 때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고맙다고 인사할 때도 되게 행복하고 그런 뿌듯한 감정들이 있어서. 상계동에서 수제면투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장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겪었다 보니까는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매번 청소를 해야 돼. 이거 관 청소 안 하면 맥주 맛이. 언젠가 손님 오시면 맛있는 맥주 드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준비해놨더니 이제 보여드리겠네요. 오래 걸렸으니. 오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발열 등 이상 증상이 포착돼 격리 상태로 검사가 이뤄졌고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있었던 뭐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이었기 때문에 길어봤자 한 달 정도? 그 정도만 고생하면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거에서 뉴스가 나올 때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게 준비하던 게 어느 순간 일상 패턴이 코로나19 감염자 수 그래프 확인하고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더라고요. 빨리 끝나지 않겠구나. 억울하죠. 밤에 장사하는데 영업 제한을 밤에만 굳이 거느냐. 식자재는 미리 다 쌓아놨고 물건 팔라고 재고 준비하고 이제 파트타이머 친구들 시간 같은 경우도 다 늘려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거의 이런 생각은 못 하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고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땐 인원 제한을 하면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은 오히려 중증 환자분들이 없기는 했었거든요. 강화되면 제 몸은 좀 편했던 것 같고 완화될수록 좀 힘들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야, 너 나라에서 돈 얼마 받지 않았냐? 너 나라에서 대출 나오지 않냐? 뭐 대출 받는데 금리가 저금리다. 건물주가 아닌 이상 매달 월세 나가고 식자재 들어가는 거 똑같고 하다못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떠안고서 가는 거예요. 그 직원들도 돈이 필요해서 일하고 있는 거고.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일이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면 근무를 연장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는 없게 되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인원을 돌려막기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병원이나 이런 거를 강화하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의료인들은 내 건강의 위협을 받는 거죠. 쉴 수가 없으니까. 배달을 이제 하러 가면은 병원을 지나다녀요. 어차피 요 상권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하고 딱 의료진하고 비교가 딱 돼요. 어깨 축 처져 있으시고 힘이 들어 터덜터덜 걸어오신 분들 보면 아 오늘 하루도 그냥 고생하셨구나. 사실 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 가족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더 이상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분간만 좀 끊자 하고 사실 끊었었거든요. 근데 폐업을 하시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월급은 나와요. 제 생계를 위협받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이라도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하니까 물론 경기 회복이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긴 할 텐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나겠죠. 끝나야 돼요. 이거 너무 오래 갔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리우폴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황전지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러시아군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도 인도주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최후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하 벙커에 대피 중인 민간인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불도 없는 지하 벙커가 더욱 침울합니다. 이제 나눌 것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то у нас здесь даже выхода нет никакого отсюда. Мы даже на улицу не выходим, у нас дети 1,5 месяца уже не видели солнечного света. 비닐과 종이로 만든 기저귀를 찬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выходим, ни дети не выходят, никто не выходит. У нас воды осталось максимум на неделю, еды тоже. Если бы не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в принципе, мы бы уже вообще не знали, что ели бы и что пили. 최후가 임박한 피난민들이 지금 기댈 곳은 서방 세계밖에 없습니다. Моя страна просто погибает, мой город разрушенный полностью. Нету ни одного места живого. Все разбомбили. окончательно. Дети, которые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они все время плачут, они хотят играть. 제철소에는 아조우 연대 등 우크라이나 군인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 등이 갇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돌연 전투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 8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런 합의가 애초에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인이 제철소에서 대피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뒤 비상장사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트위터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직은 상장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소한 최근 20년 새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수선언에서 합의까지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트위터 인수의 포부를 밝혔고 트위터 이사회는 거부 의사를 내비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거액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난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 계정이 폐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Other extremist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world, will have their accounts restored. And the rules that prevented them from doing certain kinds of extremism and disinformation on Twitter's platform will be eliminated so that they will have free reign.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극우 인사들은 이번 인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합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상장사인 트위터를 인수해 비상장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감독과 견제 등을 피할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대표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의 전신회사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 뉴럴링크의 설립자,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그리고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CEO. 아시겠지만 모두 한 사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금이야 길에서 쉽게 전기차를 볼 수 있지만 가능할까 싶던 전기차 상용화를 실현하고 민간 최초로 유인 우주선까지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일론 머스크. 이런 머스크를 미국 타임지는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비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면서 광대이자 천재이며 관종, 선지자, 기업가, 또 쇼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가 트위터 인수에 성공하면서 트위터 콘텐츠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이며 언론 자유 옹호자라고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악동, 트윗 악동이라는 그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느 기업가와는 다른 기행을 벌여왔기 때문인데요. 8,4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머스크는 특히 트위터에서 돌출 발언이 잦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는 트윗을 올려 테슬라 주가가 10%나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17조 원이나 증발하기도 했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바보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트윗으로 가상자산 가격을 급등시키기도 했는데요. 또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이 세계 시스템을 정복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자 도지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등 머스크는 도지파더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가상자산 시장에 출렁이면서 비판도 잇따랐죠. 오죽하면 머스크가 암호화폐를 언급하면 알려주는 일론 알림이라는 어플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더니 결국 트위터를 인수해버린 머스크. 머스크는 줄곧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해왔기 때문에 혐오 발언 등을 재간하는 트위터 규제가 풀릴지 관심인데요. 당초 자신이 트윗에 쓴 대로 트위터를 상장 폐지시키고 비상장 회사로 전환한다면 머스크 개인이 트위터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쉬운 만큼 무방비로 풀릴 자유에 잇따를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치면서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등이 본격 반영될 2분기에는 성장세가 더 둔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7%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3%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 1.2%로 회복했는데 다시 올해 1분기 주춤한 것입니다. 실질 GDI, 즉 국내 총소득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데 1분기 정도의 성장이 유지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1, 4분기에 전기 대비로 0.7%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한 매 분기 평균 0.6에서 한 7% 정도의 속도로 성장을 하면은 연간 한 3% 성장률이 달성되겠습니다. 1분기에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감소했지만 수출이 증가를 지속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5% 줄었고 정부 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건설 투자는 2.4%, 설비 투자는 4.0%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반도체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4.1% 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고 수입은 원유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 늘었습니다. 곡창지대 그리고 산유국이 전쟁이 나니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더 극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 더 들고 그러니까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소된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2분기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성장 둔화가 수출에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3%대 성장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